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FOMC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1%는 아니고 0.75.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연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 자체가 연준의 결과가 나왔을 때 급락을 했다가 바로 급등을 했다가 네. 그 마지막에 파월 연준장이 연설하는 도중에 급락으로 다시금 마감이 되었는데, 우선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울트라 스텝이다 하는 100bp 인상, 이거는 아니고 그대로 75bp 인상 마무리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점도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전에 비해서 얼만큼 목표 금리를 높이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서 한 4.3%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부분이 이제 4.4%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4.6%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5%까지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서 우선 11월 달과 12월 달 이제 올해 남은 미국에서 FOMC 회의는 2번이 남아 있고, 이때 100bp에서 125bp 정도를 올린다가 됩니다. 그러면 75bp 다음에 50bp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결국 내년의 금리 인상 목표가 중립금리가 4.6%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2월 달 연준회의가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 내용인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파웰 연준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기준 물가금리 2.0%가 도달할 때까지 긴축이란 부분을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파장이 컸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높아봐야 2%대였고요. 제로금리가 주로 나타났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금리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2025년 정도는 돼야지 기준금리 물가지수가 2% 정도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들어가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좀 가능하다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졌었던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했었던 성장주 시대, 주식시장에서의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던 시대는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종료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하락을 크게 키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의 출렁거림이 다 그만큼 이유가 있군요. 이번에 점도표와 그 이후에 앞으로의 또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다뤄주세요.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이번에 2025년도에 대한 금리 점도표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앞전까지는 2025년도에 대한 전망치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봤을 때는 이제 2025년도에는 3% 조금 넘어가는 수준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는 서서히 낮춰진다는 부분 똑같은데,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죠. 금리 인사 가파르게 했으면은 나중에 금리 인하도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금 2022년인데 2023년, 2024년, 5년 간다 하더라도 3년 동안에 실제로 가장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전에 2.5% 이상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지수가 5%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5%라는 수치는 안 간다는 부분은 안도가 되지만 향후 이 높은 기준금리가 한동안에 이어진다는 부분이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이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이제 많이 하향이 되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7%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0.2% 정도 증가를 한다 정도로 낮춰놨고, 내년 같은 경우는 1.7% 성장이라는 부분이 1.2%로 더 낮아졌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약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만은 좀 분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결국에는 하락을 했고, 또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 넘어서기도 했던데, 이 달러 움직임은 어땠나요? 달러와도 이 장중에 미증시가 급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정점이 찍혔다는 관점에서 급락을 하다가 다시금 급반등으로
오히려 직전에 고가였었던 자리대를 돌파를 해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연준회의 결과만 가지고 움직였다 하기보다는 그 바로 직전에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을 발표를 했다. 이게 결국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강세를 좀 띄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파월 연준장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가 지수가 확실하게 데이터로 보이기 전까지는 이 긴축을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물가 지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달러 역시 크게 빠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상승을 보일 거냐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반반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달러가 아직까지는 꺾일 가능성이 현재는 거의 없다가 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거냐 이 부분도 아직까지 모른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이쪽도 역시 변동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율에서 1,400원 찍자마자 1,390원까지 내려왔다가 결국 1,398원에 마감이 되면서 직전에 고가를 살짝 넘어간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요즘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 간밤에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직전 저점 3,600선 S&P 기준으로 보러 가나?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차트 좀 봐주시죠. 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앞서 62.8%한 자리대를 그래도 지켜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이탈한 그런 그림이 돼버렸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6월 달과 7월 중순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이 구간대를 중간 마디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6월 달과 7월 달 이때도 거의 현재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도 물가 지수가 예상치 상향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공포감을 주면서 무너졌다가 그러고 나서 실적이 발표되면서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도 어떻게 보면은 연준회의에 따른 이제 선반영도 했었고 물가 지수에 따른 충격도 받아오고 같이 내려온 그런 상태가 됐고 이제 연준회의 결과는 끝난 상태에서 실적 시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이제 25에서 28이라는 선에서 갇혀서 마무리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는데 장중에 이게 30까지 올라간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7.99로 딱 28이라는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위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밑으로 꺾이느냐 여기서 방향이 슬슬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는요? 국내 증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께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중간에 미증시는 반등을 했다가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이제 연준의 어떤 경계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도 앞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박스권 자리대의 중간 자리가 233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이 라인대를 지켜내느냐 이게 중요하고 하단 자리를 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만일 하단이 살짝 깨지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부분에서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던 부분은 실제로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외인들의 매도가 한 2조 정도 출회가 된 그런 모습인데 거의 이제 유입한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 출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차별화가 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쪽은 반도체를 중심한 IT와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일부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매수하는 쪽은 꾸준히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남아있는 게 국내 증시는 이제 중요한 게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세제 정책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국회에 세제 정책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현재는 아직 통과가 되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정인데 통과가 된다 할 경우는 법인세 인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 되는데 문제는 실적을 못 내는 기업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이 여전히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FOMC 전에도 이 시간에
호재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현재 실적 뒷받침돼서 하반 경직성은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이번에 FOMC에서 상당히 좀 시장에 불리한 그런 멘트들이 많았습니다. 시각은 그대로세요? 네, 시간 그대로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시총 상행에 대한 순위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사실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나 주로 성장주, 인터넷 쪽이 대부분 상위 차지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을 기반한 기업들은 받쳐진 형태가 이어지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이 받쳐주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과 달리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PS 변화율 차트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 현재 뭐 기업들 실적 전망 계속해서 하향은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부터 국내 증시가 이 반등폭이라든지 미증시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나타났었는데 그에 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던 케이스였죠. 그게 올해는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이어진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실적 전망치 자체가 오히려 상향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회의가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에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 하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던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상향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그나마 신흥국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높은 부분이 나중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자동차, 뭐 종합상사, 소매 유통이라든지 조선기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상향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반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주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되기 때문에 차별화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5월달 이후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확 꺾였다가 그리고 나서 또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 EPS 전망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장이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나가면 될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을 알려주세요. 오늘장은 이제 우선 출발 자체는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낮게 출발해서 변동이 아침에 좀 나올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연준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됐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뭐 지수가 플러스가 보인다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되느냐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그림 자체나 색깔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단순하게 유동성에 기댔던 단순 성장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실적과 정책 성장이 같이 들어온 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지수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2320에서 70이라는 자리대 이 구간대에서 바닥을 만들고 바닥 따지게 하느냐가 다음 주 초까지는 상당히 중요할 걸로 전망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21선을 여전히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9월달 안에 20선 돌파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박스권 장세를 연말까지 가느냐 그 이상을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2550이라는 자리대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여부를 타진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차별 장세가 심하다는 거는 업종하고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이 현재 좋은 쪽은 여전히 앞전부터 말씀드렸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조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면세점이나 음식료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만 공략 좀 하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온 쪽은 반등 탄력이 세게 나오기 쉽지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이라는 것들을 좀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저가 매수라든지 가격 메리트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닌 거죠? 지금 현재 너무 양극기라 신저가를 깬 종목들은 사실 저가 메리트라든지 밸류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만약 연준회의 결과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좀 기대치가 당겨질 수 있었다면은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땐 결국 현재 위에서 놀고 있는 실적이 좋은 쪽이 훨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시그널에서 그동안의 인사이트를 또 많이 들려주셔서 많은 분들 도움 얻으셨을 텐데 오늘이 강정훈 운용효과는 또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밤 9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 방송 펼치니까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또 자세한 이야기 FOMC 불확실성 해소, 차별화 장세 확대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전략에 도움되는 얘기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지연 운용위원과 함께했습니다.